안녕하세요. 교원대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2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경과학과 윤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사상가로서 칼 오토 아펠이라고 하는 인물을 1교시에 살펴봤었습니다. 아펠이 직접적으로 신경과학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마침 신경과학과 관련해서 비교하면서 논의해둔 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교시에 이렇게 아펠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하버마스와 비교될 수 있는 사상가라고 했었죠. 하버마스의 입장이 담론윤리이고요. 지금 아펠 같은 경우는 거시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거시윤리도 기본적으로 담론윤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습적 도덕과 비교되는 게 거시윤리라고 말씀드렸었죠. 내밀한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인 미시윤리, 그리고 민족 국가 수준 내에서의 도덕 문제인 중형윤리, 이것을 뛰어넘는 전지구적인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거시윤리를 이야기하는데, 거시윤리가 기본적으로 담론윤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어 나가거든요. 담론윤리가 지구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라고 한다면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서 전 국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인 논의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 방식의 담론윤리가 거시윤리의 특징이 된다,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 3교시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아야 할 학자,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교시에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도덕 문제와 새로운 도덕 문제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지금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린도 주장하는 방식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방식에서 그린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고, 3교시에는 이제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이것을 조망하는 그린의 주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생기면서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그 생활과 윤리 첫 번째 영역, 인간의 삶과 실천 윤리의 문제들을 다룰 때 그 속에 있는 기본적인 윤리학적 분류들,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이죠. 기술윤리학이라든지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규범윤리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의무론적 접근, 공리주의적 접근, 책임윤리적 접근, 배려윤리적 접근,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아마 교재 연구를 좀 열심히 해본 그런 학생들,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수업 실현과 관련해가지고 교재 연구 연습해본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도덕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주제가 따로 하나 배당되어 있죠. 그 속에서 저희가 임용과 관련해서 실제 등장했었던 사상가라고 한다면 조너선 하이트,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이것은 실제로 나왔었고요.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런 접근으로서 다르시아 나바에츠, 이 사람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요청을 해가지고 친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환경윤리라든지 굉장히 어린 나이의 유아들의 도덕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아마 대학교 강단에서는 물러난 것 같습니다. 명예교수가 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이트라든지 나바에체는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새로운 사상가가 출제된다고 하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다음에 출제 우선순위 1순위가 조슈아 그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여러 교수님들께서 출판사마다 교과서 집필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교재에서 생활과 윤리 자료에서 조슈아 그린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할애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펠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나온다고 하면 좀 쉬운 키워드 위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학습해 두시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하이트라든지 나바예츠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비교해 가면서 학습하면 학습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쓴 글에서는 234쪽 3장 조슈아 그린의 수동 모드 도덕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구분되는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게 조슈아 그린이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주와 그 전주 논의했던 것과 맥락이 거의 유사합니다. 기존의 도덕적 문제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문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상식적 도덕의 비극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상식적 도덕의 비극 이게 괄호를 해가지고 임용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윤리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아야지 이 키워드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은 고전적인 논문인 공유지의 비극을 인용하면서 도덕성을 협력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도덕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이다. 아마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공유지의 비극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던져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변이 한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렛 하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마 제가 환경윤리 이야기할 때 환경과 관련해서 자연환경을 사유화하면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적인 공유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주된 요지가 그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소나 말을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마음대로 자신의 동물들이 풀 뜯어먹게 해서 결국은 황폐한 땅이 되어서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게 공유지 비극의 주된 요지인데 조슈아 그린이 주장하는 것은 이 요지와는 좀 다릅니다. 제목만 따고 와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해석은 완전히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가렛 하덴이 주장했던 공유지의 비극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딘의 주장이고 그린의 주장은 다르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린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성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도덕과학적 접근, 뇌과학 이야기할 때 뇌라고 하는 건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종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온 과정 속에서 진화라고 하는 역사를 거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는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자, 도덕이라는 건 협력을 위해 진화한 거거든요.
이타적인 행위로 진화한 건 맞습니다. 진화론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뭐 인간 중심주의적인 편견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인 문제예요. 지구에 있는 여러 생명체 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위에 있고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인간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종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이타성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도덕이라고 하는 걸 진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협력에는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협력은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의 도덕적 두뇌, 진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느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협력하고 이타적인 행동하는 것. 이까지만 진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뇌는 개인적 인간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협력이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을 위해서만 진화하였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 사이의 협력을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두뇌는 도덕적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것까지만 진화해 있다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가까운 집단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인 상식에 호소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도덕 문제들, 작은 집단이라든지 조금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진화라고 하는 게 유전자와 문화 사이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 문제들, 그게 기존의 도덕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아페리 거시윤리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떻게 과학기술과 연결이 되느냐. 과학기술은 교통수단이라든지 통신기술의 발달도 함께 가지고 와서 지구화라고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했죠. 기존의 도덕 문제는 지구화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도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기의 도덕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유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죠. 야, 그거 잘못했잖아? 이런 방식으로 직관에 호소하기만 해도 해결 방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 그게 기존의 도덕 문제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에서도 나오고 있죠. 새로운 도덕 문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상식적 도덕의 비극. 기존의 도덕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작은 집단이라든지 넓은 범위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 그 정도 수준에서 함께 공유하는 도덕적 상식에 호소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도덕 문제들, 공유지의 비극 문제들인데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들은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지 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이와 같은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인간의 안녕을 위협하는 두 가지 종류의 비극, 즉 공유지의 비극, 기존의 도덕 문제와 상식적 도덕의 비극,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한번 복습해 볼까요? 공유지의 비극은 동일한 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충돌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집단, 유사한 도덕적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은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통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은 보다 격렬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공동체는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1교시 때 제가 아펠이 지구화라고 하는 사실적인 현상이 도래했음을 지적했었죠. 현대사회는 지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도덕적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지 집단들이 빈번하게 교류하고 그 다른 도덕적 상식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상식적 도덕의 비극을 말하는지 알겠죠?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들이 지구화로 인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갈등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그린이 진단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린이 나온다면 아마 이 키워드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상식적 도덕의 비극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갈등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이유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진화했다고 했죠.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이라든지 이타성에 대한 이해가 집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회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도덕적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인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 그럼 이런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진화된 도덕적 뇌로 친숙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공유지의 비극의 특징이라면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는 비친숙성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낯선 것이고 어떻게 해결법을 찾을지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5쪽으로 넘어오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비친숙성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친숙성의 문제는
최근의 문화 발달에서 유래하는 도덕적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기술적 진보와 다양한 문화 사이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도덕적 문제들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는 비친숙성을 특징으로 가지는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 대표적인 사례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구화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식적 도덕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갈등과 관련한 문제가 2가지 정도 있겠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유발시킨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 문제가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기후 변화의 문제이다. 기후 변화. 이것은 과학기술 발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한스 요나스 지난주에 저희가 강의할 때 아마 1교시였던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 이야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 단계로 역학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동력 기계들이 개발되었던 시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인간 삶에 물질적 풍요라든지 이런 걸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 있는 건 맞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부정적 효과, 사이드 이펙트가 바로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었죠. 대규모 동력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거기에 화석 연료를 활용해서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같은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온실가스는 대기 속으로 퍼져가지고 한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발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새로운 도덕 문제. 한스 요나스가 과학기술 발전 이야기할 때 아까 1단계로 제가 역학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5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생명에 과학기술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 생명공학과 관련한 문제이죠. 실제 조슈아 그린도 생명윤리, 이 바이오 에틱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된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생명윤리가 어떤 지점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지 그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요나스 방식대로 하면 거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불행한 결과 예방 우선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소극적인 방식의 치료라든지 결함 제거 목적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요나스의 말이 정답인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생명윤리를 정립해 나가야 할지 아직은 정확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식적 도덕의 비극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문제. 전 세계적 테러리즘의 문제. 이게 조슈아 그린이 말하는 상식적 도덕 비극의 3번째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 여기에는 이제 문화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종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금 극단적인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에서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집단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있는데 요즘 지구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한 국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 국가 속으로 퍼져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테러리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새로운 도덕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 선진국에서 부의 80%, 선진국 인구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배적 정의 지구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또한 상식적 도덕의 비극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도덕적 문제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비교해 보았으니까 이제 신경과학적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잠깐 쉬셨다가 3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